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올해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범용 인공지능과 1000큐비트급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초 연구 지원을 역대 최고로 늘리고 연구 생활 장려금을 도입해 우수한 신진 과학 인재 육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페트병과 같은 페트 플라스틱을 8시간 만에 90% 이상 분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바이오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촉매는 페트만 선택적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재활용 과정에서 우수한 품질을 얻을 수 있어 산업적 가치도 클 전망입니다. 두 가지 유형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면서 독감 환자가 8년 만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는 물론 RSV,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환자도 함께 늘고 있어 국내에서도 쿼드데믹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 자기 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하는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질환 정도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구분하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올해 1조 원 규모의 범용 인공지능과 1000큐비트급 양자 컴퓨터 등 미래 성장 동력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기초 연구 지원을 역대 최대로 늘리고 연구 생활 장려금 도입 등 과학 인재를 위한 경제적 지원에도 나섭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바이오와 함께 3대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양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 컴퓨터 개발 등 대형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고영향 AI 안전관리 기준 등 산업 발전에 필요한 후속 제도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AI 기술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1조 원 규모의 범용 AI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8,100억 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해서 AI 신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구와 우수인재 지원에도 앞장섭니다. 기초연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 약 2조 9,3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정부 R&D 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연구생활장려금을 600억 원 규모로 신설하고 석사과정은 월 80만 원, 박사과정은 1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연 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자를 영입할 수 있도록 국가특임연구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도 60% 이상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R&D 협력과 관련해서는 법적, 행정적 문제를 도와주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과학기술과 디지털 외교 전략을 담은 과학기술국제협력촉진법도 새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정부가 최고급 인공지능 신진 연구자에 오는 2030년까지 46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인공지능 분야 최고급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 공고를 내고 올해 총 60억 원 규모로 4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인공지능 원천 융합 분야 혁신 도전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사 후 연구자, 최초 임용 후 7년 이내의 교원인 신진 연구자가 연구 프로젝트 리더로 연구를 이끌어야 하며 과제당 신진 연구자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인공지능 최고급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은 연구 생애 주기 중 가장 창의적이고 활발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신진 연구자를 돕고자 신설된 사업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 460억 원을 지원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페트병이나 테이크아웃용 컵에 쓰이는 페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바이오 촉매, 즉 효소를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효소는 페트만을 선택적으로 분해해 반응물이 순수하고 이를 재활용할 경우 품질도 우수해 산업적 효용이 클 전망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플라스틱 페트병입니다. 페트병을 반응기에 넣고 반응기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러자 페트병이 서서히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페트병 분해의 핵심은 바이오 촉매, 즉 효소에 있습니다. 페트병은 PET 플라스틱이 주요 소재인데 PET 플라스틱은 바이오 촉매인 효소가 분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플라스틱입니다. 연구진은 PET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율이 우수한 효소를 찾기 위해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만 개의 PET 분해 효소의 분해 능력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분해 효율이 높은 효소 쿠브P를 추론했습니다. 이후 발굴한 효소 쿠브P의 아미노산 일부를 바꿔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열적 안정성과 분해 능력을 키운 쿠브M12로 개량했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선발한 쿠브P의 단백질 효소의 입체 구조를 규명을 하고 그 입체 구조를 보다 보면 이제 얘의 활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열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아미노산들이 이제 치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쿠브M12는 0.58g의 효소만으로 1kg의 PET를 1시간 안에 45%, 8시간 만에 90% 이상 분해해 세계 최고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연구진은 개발한 효소는 PET 플라스틱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해 생성물이 순수하고 이를 재활용할 경우 소재 품질도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CJ제일재단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등 상용화에도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지난해 5월 약 21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으로 독일과 영국, 중국 등 전 세계에서 형형색색의 오로라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은 국내외 최신 위성, 지상 관측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5월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발생한 G5 등급 지자기 폭풍을 관측하고 태양 폭풍으로 인한 우주 날씨가 지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당시 G5 등급의 지자기 폭풍은 가장 강한 등급인 X급 태양 플레어와 여러 차례의 코로나 질량 방출로 인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 고위도 상층 대기에 에너지가 많이 유입되면서 지구 열권이 가열되고 전리권의 전자 밀도가 달라지며 전 세계에서 다양한 색의 오로라가 관측됐습니다. 올해는 11년 주기로 반복되는 태양 활동 중 태양 극대기에 해당하는 해로 태양 자기장이 강해지고 태양 표면에서의 흑점 활동 또한 활발해지며 이로 인해 지자기 폭풍이 일어나면 위성체 손상과 오작동, GPS 오차 증가, 지상 전력망 손상 등이 일어납니다. 중국은 내년에 창어 7호를 발사해 달의 남극 탐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창어 7호 임무에는 공기가 거의 없는 달에서 깃발을 흔드는 임무도 포함됐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깃발을 흔들 수 있을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구와 달리 공기가 없어 진공 상태인 달. 바람도 거의 불지 않아서 달에서는 깃발이 흔들리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깃발 흔들기와 관련해 중국의 한 초등학생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우선 깃발의 표면에 폐쇄형 환상 전선을 깔고 양방향으로 전류를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전자기장이 형성되고 전자기장의 상호작용으로 깃발이 흔들리는 원리입니다. 달에서 깃발 흔들기는 내년 발사 예정인 중국 달 탐사선 창어 7호의 임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창어 7호는 달의 남극에서 물과 얼음의 흔적을 찾는 등 과학적 탐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我们的目标是想建立一个在月球表面和月球轨道建成长期自主运行和短期有人参与的可持续可可转的综合性这种科学实验设施在2035年想建成国际宇宙科研站的基本型。 앞서 창어 6호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달의 뒷면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창어 6호는 임무 수행 53일 만에 샘플을 가지고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면서 중국은 달의 앞면과 뒷면 표본을 모두 수집한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중국은 총 4단계로 달 탐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달 표본을 지구로 가져오는 3단계까지 모두 마쳤으며
마지막 4단계로 오는 203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가 한 달 사이 크게 늘어나면서 8년 만에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등 다른 호흡기 질환들도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근 들어 다시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 숫자가 8년 만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첫 주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99.8명으로 4주 전보다 13.7배 늘었습니다. 청소년은 1000명당 177.4명에 달하고 어린이도 161.6명으로 유행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H1N1형과 H3N2형인데 둘 다 A형 독감이긴 하지만 다른 바이러스인 만큼 2번 걸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간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많고 그리고 현재 인플루엔자의 두 가지 유형 AH1N1, AH3N2가 동시에 유행 중인 점. 여기에 다른 호흡기 감염병 환자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정점을 찍은 뒤 줄어들던 코로나 환자도 12월부터 급증하는 추세고 기침과 고열로 특히 영유아에게 폐렴 등을 유발하는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도 9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들어 조금 줄었습니다. 또 중국에서 대유행하고 있는 HMPV,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 역시 2주 만에 2.2배 늘어날 정도로 국내 확산세가 빠릅니다. 전문가들은 호흡기 질환이 아직 정점을 찍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감염자 수가 최고치를 찍을 전망인데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늘어나는 설 연휴가 고비입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맞는 것이 좋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최근 들어 SNS를 중심으로 치명적인 코로나 변이가 발생했다는 가짜 뉴스가 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XBB라는 코로나19 변이가 퍼지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가짜 뉴스에는 XBB가 델타 변이보다 독성이 5배 강하고 사망률이 높다고 적혀 있지만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XBB가 다른 변이에 비해 더 위험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XBB는 지난 2023년 유행했고 루머는 2022년에 돌았던 것으로 최근 호흡기 질환 발생이 많아 다시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 월성 2호기에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비정상적으로 해양에 배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지난 12일 오전 10시쯤 액체 방사성 물질 저장 탱크 안의 폐기물이 시료 분석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양으로 배출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사건 당시 액체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배출구의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밸브를 닫아 누설을 차단했다고 원안위에 보고했습니다. 이어 탱크에 남은 시료를 분석한 결과 농도와 배출된 방사능은 평상시 배출 수준이었으며 방사능 배출량은 약 29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를 받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정확한 누설량과 누설 원인 등을 조사하고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해 환경 영향 등을 정밀하게 확인한 후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생활 속 과학기술로 활용한 사례들을 선보이는 모방하는 인간 호모 미메티쿠스 특별전이 국립광주과학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독사 어금니를 모방해 통증을 줄인 마이크로 니들 주사, 장수풍뎅이의 날개 원리를 본떠 충돌해도 추락하지 않는 비행 로봇 등 다양한 자연모사 연구 사례들이 소개됩니다. 또 산천어의 유선형 구조를 모사해 고속주행 효율을 높인 KTX 산천을 87분의 1로 축소한 작동 모형이 제작돼 전시됩니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14일부터 3월 3일까지 광주과학관 상설 전시관에서 진행되며 관람객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스키장에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키나 스노보드는 빠른 속도로 눈밭을 질주하는 스포츠인 만큼 사고 위험이 크지만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파른 슬로프를 빠르게 내려오던 스키어가 스노우보더와 부딪히며 넘어집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 3일 강원도 정선 스키장에서는 스키를 타던 20대가 충돌 사고로 숨졌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소비자원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는 1,234건, 10건 중 9건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였고 충돌과 장비 결함이 뒤를 이었습니다. 다친 부위를 보면 스키는 하체, 스노우보드는 상체가 가장 많았습니다. 스키나 스노우보드의 속도는 시속 50km를 넘습니다. 이런 빠른 속도에서 잠깐의 방심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멧이나 무릎 보호대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착용하지 않는 이용객은 여전히 많습니다. 빌리다 보니까 비용도 들고 거추장스럽고 해서 그냥 안 쓰는 게 제일 편한 것 같더라고요. 슬로프 중간에 멈춰서거나 방향을 갑자기 바꾸는 것도 사고를 부르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충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휴식이 필요하시면 사이드 쪽으로 확실히 빠지셔가지고 휴식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초보자는 공인된 강사에게 강습을 받고 자신의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 술을 마신 채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는 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만큼 절대 해선 안 됩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정부가 과잉 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초기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향의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환자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해야 할지를 놓고 초기 가입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류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의 핵심은 중증과 비중증 질환을 구분해 백내장, 비급여 주사제 등 비중증 치료의 자기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보장 한도는 5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환자별로 질환의 정도가 다른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팔이 부러졌거나 다리가 부러진 것을 환자들은 중증으로 느끼는데 정부가 분류하기는 경증으로 분류한 거예요. 실비보험이라는 것은 그런 급격한 외상이나 예상하지 못한 질병에 대해서 커버를 위해서 드는 보험인데 정부는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가입자의 절반 이상인 초기 가입자에게도 보험사의 계약 재매입을 통해 소급 적용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미 1, 2세대 환자들 중에 중증 질환으로 이제 보장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의 보장을 어떻게 축소를 하겠어요? 당연히 소송으로 갈 거고요. 위헌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초기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실손보험 개혁을 위해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럼 1세대에 1,800명, 1,600만 명, 700만 명이 있는 상황에서 실손보험의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들에 동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손보험 혜택 축소와 소급 적용이란 5세대 개혁안 앞에서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반발하면서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들로서도 꼭 5세대로 전환을 해야 하나를 놓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내년 하반기 출시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초기 가입자들은 앞으로 보험사가 제시할 재매입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뒤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사고 기종인 B737-800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6개 항공사 특별 안전점검에서 B737-800 기종의 랜딩 기어, 엔진 등 주요 계통별 정비 이력 등을 집중 점검했더니
전반적으로 운항, 정비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항공사에서 비행 전후 점검 주기 초과, 결함 해소 절차 미준수, 승객 탑승 개시 절차 미준수와 같은 규정 위반 사례가 확인돼 개선 명령과 함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훈련 교범에 엔진 2개 이상 정지 훈련 반영 및 훈련 정례화, 비행 전 브리핑 시 조류 충돌 대응 절차 포함 등을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 참사 수습 과정 백서를 만들고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올해 안에 서울 상암에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개시하고 KTX의 임산부 지정 좌석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무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참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항공안전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올해 업무 계획은 안전한 대한민국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유가족들의 고통과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사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항공 안전 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국토부는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참사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사고조사위원회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참사 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한 백서를 만들고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 차원에서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전국에서 추진 중인 신공항 프로젝트 건설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기존 신공항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각종 교통사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우선 지상의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철도 지하화 1차 사업 선정 결과를 1분기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이른바 4곱하기4 고속철도망 구축도 올해 안에 가속화하고 국도 18개를 개통하는 등 간선 도로망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엔 서울 상암동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국토부는 또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 일반 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전국 참외 80%가 나는 경북 성주에서 올해 첫 참외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는데 올해도 일조량이 많아 당도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록 덩굴 사이로 샛노란 참외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자식처럼 키운 참외를 바라보는 농민의 얼굴엔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참외가 나오려면 더운 시기, 추운 시기를 다 겪어야 돼요. 그 겪어왔는 과정이 너무 보람 있어가지고 뭐 여러모로 고맙고 또 뭐 기분이 너무 좋죠. 연간 18만 톤, 전국 참외 80%를 생산하는 경북 성주에서 올해 첫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참외 당도는 17브릭스가 넘습니다. 올겨울 맑은 날이 많아 생산량과 단맛, 크기까지 모두 좋은 편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인 6,200억 원을 달성했는데 올해는 7천억 원이 목표입니다. 작년에 2024년도에 11월 12월 중에 날씨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일전원도 괜찮았었고 그래서 초기에 지금까지는 생육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성주군은 하늘에 참외를 바치는 헌과 의식까지 열고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참외 산업 대전환을 내걸어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과 새 품종 개발로 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AI 시대에 대비한 스마트 농장화와 또 유통 혁신, 수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성주 참외가 세계적인 맹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특단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불필요한 스티커 작업을 없애고 포장 상자도 줄여 1인 가구 공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다론 아제모올루 교수가 한국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분야로 인공지능과 바이오, 전자 등을 축으로 하는 하이테크 산업을 언급했습니다. 결국 과학기술로 국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건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에서도 지난해 AI와 바이오, 양자 분야를 3대 게임 체인저로 지정했고 올해도 지원을 늘리는 만큼 앞으로 각 분야에서 어떤 기술의 발전을 이룩할지 주목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